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최욱, 이광용입니다. 구명조끼 얼마 한다고 안 입힐 수가 있나. 실종자 수색 중에 숨진 해병대원의 아버지가 비통한 심정으로 남긴 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수해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인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병, 고 최수근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비극을 대처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잠시 후에 진단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새롭게 등장한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싫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지난주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마지막 퍼즐을 오늘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코너 말미에 네. 꼭 좀 준비를 해주시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곰탕 뉴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슈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핵심 인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한박이라는 데서 확신이 섰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없었다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네, 새롭게 등장했다는 핵심 인물, 네. 양평군에서 근무하는 A씨. 누굽니까? 양평군 공무원 A국장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기억을 좀 복귀해 보면 지난 6일에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네. 선언을 합니다. 그랬죠. 그 이후에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주민 설명회를 열어요. 화가 많이 났던 주민들을 막 다독이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양평군의 도시건설국장. 네. 예, 인데요. A 국장이 그 직접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네. 종점은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되냐? 강상면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인물입니다. 네. 지난주에 양평군 주민 설명회 모습이 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강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주민들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이나 마을 단절, 또 그 펜션이나 전원택지의 피해 이런 부분은 좀 덜하다. 어디가 됐든 간에 IC를 만들어야 지역의 기여가 되고 주민 편의성이 높아진다. 결국은 변산해양을 제시하게 되는 거고 또 이 변산에 대한 얘기도 그전부터 뭐 철학적으로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문서화된 거는 작년 7월까지. 네. 변경안의 장점을 뭔가 좀 부각시키는 듯한 장면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네. A 국장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를 제가 첫 번째 스티커를 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양평군의 종점 변경안을 책임졌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총괄했던 양평군의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작년 7월에 양평군이 그 예타 원안이었던 양서면 이 안을 비롯해서 강상면안 그리고 강하면안 이렇게 네. 세 가지 안을 국토부에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그 이 A 국장 주도하에서 국토부가 제시하지 않았던 강상면안, 강상면 병산리 안을 대안 노선으로 제시를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론사들이 요새 계속 이와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취재하던 중에 A 국장의 놀라운 과거를 알게 됩니다. 오, 놀라운 과거. 어떤 과거죠? 네. 제가 두 번째 스티커를 뜯겠습니다. 이 스티커는 처음이라. 네. 보시면 그 유명한 공흥지구가 등장을 합니다. 공흥지구 기억하실 거예요. 공흥지역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피고였던 겁니다. 아, 얼핏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 네네네네. 대선 네.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족 그리고 어머니이신 최은순 여사가 연관돼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던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설립했던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맡았을 때 양평군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다양한 방법으로 네. 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특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됐어요. 이때 김건희 여사 모친 업체가 양평군에 기간 연장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연장 신청을 하지 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양평군이 알아서 임의로 사업 기간을 무려 1년 8개월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것도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연장을 해준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다가 네. 더 심각한 것은 공문서 위조를 하는 거죠. 공문서를 조작해서 결제를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주무관, 뭐 팀장, 과장 이렇게 밟아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최종 책임자가 바로 이분이었던 거고요.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감사가 진행됐고 그래서 그게 고발 조치가 돼서 이제 검찰에서 올해 6월에 이 A 국장이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예, 되는군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네. 그러면 뭐 직무가 정지된다든지 그 해당 관청에서 징계를 내린다든지 해야 그래야 되는 거 거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건만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좀 쉬세요라고 대기 발령을 내린다거나 특별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공무원은요, 공무원법상 형사 기소를 당하게 되면은 직무 해제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양평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군수가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 사람 징계해줘. 그러면은 징계해제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양평 군수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인사위원회를요? 그래서 징계 절차를 예. 밟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좀 갸우뚱한 이상해요. 측면이 이것도. 있네요. 네. 네.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도시 과장을 하고 있다가 전진선 군수가 부임한 다음에 6일 만에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작년 6월에 있었고 그렇죠. 7월 1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예, 7월 1일에 취임을 하고 전진선 군수가 그다음에 6일 뒤인 7월 7일에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분만 승진을 해요. 6일 만에. 뭐 그 정- 다른 정기 인사가 아니고 정기적인 인사, 그러니까 군수가 바뀌면 당연히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네. 대규모 인사는 언제 하냐면 8일 뒤에 이분만 먼저 특별히 그러니까 급하게 이분만을 먼저 딱 찍어서 원포인트 승진 인사를 하고 그 뒤로 8일 후에 전체적인 대규모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진선 군수는 왜 무슨 이유로 이분만 콕 찍어서 특별히 승진 인사를 했어야만 했을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만 직접 승진 인사를 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심증은 그런데 핵심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변경안, 강상면 그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A 국장이라는 분이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심법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분이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다는 입장입니까? 알았지라고 한들 이 사람이 사실은 좀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네. 근데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계속 양평군에서 도시과장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흥지구와 관련해서도 의혹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모님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평군 내에 어떤 땅이 있었다라는 거를 몰랐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지금 이제 공흥지구 특혜 의혹, 네. 그리고 고속도로 특혜 의혹, 두 특혜 의혹에 이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양평군의 국장이 네.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찌 보자면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총괄 책임자, 실무자 선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김선교 전 전 의원. 의원이죠. 왜냐하면 네. 이분이 삼선 양평 군수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삼선 양평 군수를 하는 동안 이분이 팀플레이라는 표현을 양평군에 있는 언론인들은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고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A 국장이 김선교 전 의원의 오른팔이다라는 말을 한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네. 어렵다라는 네. 것이 언론의 진단입니다. 네, 김성교 전 의원, 네. 김성교 전 군수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좀 있나요? 그래 보입니다. 예, 실제로 김선교 전 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거든요. 네. 그 발언도 한번 듣고 오실까요? 네. 시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나도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도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응? 왜? 알잖아요. 괜히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나하고 같은 60년생이니까 허가라는 단어가 허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요. 귀에 오네요. 네. 처가. 저런 얘기를 왜 했는지 이게 두고두고 김성교 의원에게는 발목을 잡힐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했던 발언인가요? 당선인. 예.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영향력을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의심이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저희들의 뇌피셜이지 네. 뭐 이건 드러난 증거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의심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뭔가 들어가려다가 두 발 정도 빼시는 것 같은. 네. 아니 근데 뭐 의혹만 네. 가지고 우리가 뭐 확정져서 얘기할 그럴 수는 수는 없는 없으니까. 거죠. 그렇죠.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네, 소개시켜드리는 네, 정도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이 공무원에 집중하는 사이에 네. 원희룡 장관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변경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 받았느냐 네.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 장관이 원래 본인은 취임하고 나서 사흘 있다가 자기는 그 처음 받았다 그 보고안을 그 전엔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임 첫날 바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월 16일이고요. 첫날부터 해서 올해 5월 8일 그러니까 이 강상안이 발표되던 날까지 합치면 긴급 회의를 무려 16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 16번 회의를 하는 동안에 정부하고 이 용역 업체들이 일관되게 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상정을 아예 해놓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논의를 집중해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국토부는 아닙니다.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10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하냐. 그렇지 네. 않다.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관은 모르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해서 제가 전직 장관을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공무원들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보고를 한다. 장관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있대요. 장관님의 결심을 받으러 옵니다. 왜 자꾸 나한테 결심을 하라고 내가 무슨 결심을 하는 자리냐 그랬더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요새처럼 이렇게 상황이 엄중해지면 공무원들은 연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연필이요? 예, 연필. 왜요? 연필로 괄호하고 메모를 해놓는데요.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예, 이게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죠. 혹여라도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피 차원에서 연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음기, 연필, 메모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한 전직 장관이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은 그 땅이 뭐 존재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의 처음부터의 영향력은
발의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7월 3일 날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어공과 늘공의 차이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야당이 제기하는 그러한 의혹 우리가 말끔하게 해소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네. 이런 식의 답변을 첫 했거든요.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네. 네. 원점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사흘 갑자기 뒤에. 이제 네.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원희룡 장관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이 1조 7천억 국책 사업인데 네. 장관이 모를 수 있나요? 근데 솔직히 알았는데도 예.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 네. 대단히 연기력이 뛰어나거나 어. 아니면은 거짓말을 잘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원희룡 장관의 진정성만큼은 좀 믿어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 네. 나오나요? 한번 좀 맞춰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님께 제가 각별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를 좀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면은 네. 좀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전화 받으셨는지. 7월 6일 날.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 번호는 있나요? 번호 원희룡 있어요. 장- 아, 직통 번호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A 국장, 네.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 네. 그리고 백원국 제2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이러한 분들이 뭔가 좀 썸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정점에 네. 누가 있는 것인지 음. 그거는 원희룡 장관만이 알고 있다. 아.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26일인가요? 이제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네, 연기돼서. 네. 네. 그때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네. 제가 퍼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 소장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그거 보면 상임위에서 저도 맞추죠.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취합을 해가지고 아. 퍼즐을 맞추는 게 제 역할이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임 장관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아까 실적치라고 답변하는데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때론 경기장 밖에서 볼 때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와는 한 발짝 떨어져서 민심과는 한 발짝 가까운 곳에서 할 말은 하는 여의도 마이너리그입니다. 김용남,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구면이고 네네네. 정오김 전 의원님은 초면인데 이 세 분은 호시탐탐 원내 진출을 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당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름표에 새누리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권과는 한 발짝 떨어지고 네. 민심과는 가까이 있어서 할 말을 하는 이 프로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네.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아 그래요? 나름의 어떤 또 계획은 있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진술 거부권이 행사됩니다. 여의도 마이너리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대신 송금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현재 구속 중인 이화영 부지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경기도와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진술이 번복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구속되어 있으면 이제 하루 종일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범털이라고 하는 분들은 혼자 독방에 수감이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네.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초기만 해도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끝까지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만 네.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정오김 의원님은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재판에 7월 11일 재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바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송금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것하고 방북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계기는 일단 김성태 측에서 너무나 일관성 있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요. 네. 부탁을 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국정원에서도 뭐 지금 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정원 내부 문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300만 달러, 500만 달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팜. 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 원이 넘을걸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독방에 있으면은요. 뭐 온갖 인간적인 고뇌가 있지 않겠어요? 네. 혹시 그 의원님 다수 의견과 비슷하면은 한 템포 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이 소수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다수 의견을 마저 들으시고. 아니, 소수 의견 가겠습니다. 정봉주 의원. 네. 7월 11일 날 재판에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18일 날 비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그저께죠. 보도는 이제 어제 됐습니다. 그저께 비공개 재판이 왜 있었냐면 국정원 자료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들도 다 나갔습니다. 아,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예, 보안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공개 재판을 했는데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특정 언론이 보도한 소스는 검찰입니다. 그렇죠? 추정하신다는 거죠. 네. 전 거의 그걸 확신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검찰 발 소스가 일단 정확하지 않고 검찰에게 유리한 정도로 약간 마사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추정이에요. 추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제가 오늘 한 서너 차례 확인을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요? 가장 가까운 네. 가족이요. 일단 진술 바꾼 거 없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진술 바꾼 거 없고 이화영 지사를 만나고 면회를 오늘 했다는 면회를 거죠. 갖고 이제 여러분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네. 본인이 진술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확인을 했고요. 이화영 지사에게. 그래요? 예, 확인을 했고 일주일에 2번 집중 심리하고 그 재판을 하고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시간, 12시간 조사를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심신이 무척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결같은 주장은 뭐냐면 2019년 2월 하노이 그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거든요. 이화영 그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뭐 전문가냐면 대북 최고의 전문가예요. 네. 2007년서부터 2006년서부터 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이것 때문에 국정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조사받은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네. 이걸 불법적으로 진행을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전체적인 기조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관되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부인 탄원서에게 뭐라고 쓰냐면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구속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예, 썼습니다. 오늘 탄원서 쓰고 네, 제가 네.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영 부지사는 절대로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 이걸 어떻게 이제 입증할 거냐면요. 자, 일단 이제 그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네. 다음 재판에서 공개 재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피고인으로 나와서 내가 이마저마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공개 재판에서. 공개 재판에서. 근데 공교롭게 또 다음 재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답니다. 뭔가 검찰이 자꾸 가리려고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네. 이 문제는 발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난 가족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이 문제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는 다음 공개 재판에 이화영 부지사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진술을 바꿨다는 보도가 검찰 발이고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네요. 네. 그거야 뭐 머지않아 확인이 되겠죠. 네. 다음번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출석을 해서
본인 입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되면 확인이 될 텐데 근데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내셨는데 보통 탄원서는 재판부에 내죠. 그 민주당에 왜 탄원서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니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에 두 차례 500만, 300만 불 나눠가지고 800만 불을 넘어갔다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쌍방울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북경에서 이 북한의 조평통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네. 그 과정에서 전화를 김성태 전 회장하고 전 회장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당시에 바꿔줘서 중간에 통화를 했다. 그것도 네. 이재명 지사도 우회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정황도 있고 증거도 있고 김성태나 쌍방울 측에 일관된 진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끝내 부인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또 하나는 본인이 끝까지 버텨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 어떤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이 탈출해서 뭔가 이게 그 정치적인 미래가 있으면 네. 버틸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회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사람이 흔들려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하나 있고 원래 이게 이화영 그 부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의 사람입니다. 네.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인 동업자 관계, 동맹 관계지. 이를테면 정진상, 김용이 갖는 로얄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 씨는 이재명 없이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도 없었고. 네. 때문에 어쨌든 그 로얄티를 가지고 버티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는 그럴 이유가 저는 없어 않느냐. 보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심경의 변화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추정입니다. 네. 다음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네, 관건일 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갖고 새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고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남북 관계나 이런 그때 당시 2019년, 2018년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쌍방울이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성사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정도 되면 조사받을 때 혼자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압박과 회유 뭐 해갖고 이렇게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처럼 매번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주 가까운 가족분이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직접 만나서 그 가족의 얘기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듣고 이런 거 그 과정 자체가 압박과 회유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누가 거기다 대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나중에 네. 무슨 탈이 달라고 그걸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지나친 억측 내진 주장이고 네.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빠지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화영 부지사가 왜 쌍방울 관계자들 만나서 북경까지 같이 가고 또 쌍방울이 왜 500만 불, 300만 불을 송금을 하고 주인공이 없는 스토리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상식적인 스토리로 바뀌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 말만 팩트를 좀 정리하고 간단하게. 가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세 분이 이화영 지사가 300만 불, 500만 불 쌍방울이 북에 건넨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얘기하잖아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보면요. 300만 불, 400만 불 보낸 걸 나중에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고 북이 쌍방울에 보내는 것을 마치 주선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수해 피해 여파가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참사 닷새 만에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분향소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네. 도지사가 간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 어서 어떻게 많이 보셨습니까? 들어본 얘기 같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실의 메시지하고 거의 싱크로율 90%에 리투아니아에서 했던 이 메시지를 낸 건데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그래서 달라질 게 없었다. 지금 김영환 지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장소도 아니고 저 유가족들이 있는데 조문을 가서 과연 저런 얘기를 했어야 될지 저는 이 재난도 문제지만 그 재난 이후에 재난을 이 수습하고 다루는 태도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정권 들어서서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 수해 때도 비슷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는 벌써 물이 차고 있더라. 아니 물이 차는 걸 보면서 퇴근을 했단 말이냐. 그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했고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놓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면 컨트롤 타워가 그 자리에 가고 안 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도지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도지사 없어도 되죠. 대통령 없어도 되죠.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려면. 근데 부적절하다고 그 대통령실 메시지가 굉장히 질타를 받았는데 김영환 지사는 뭐 그 사이 그걸 잊어버리셨는지 저 지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유가족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국민들, 도민들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저분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재난수습의 적임자일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대통령실 발언이 사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또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그 홍준표 시장 얘기랑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 그 다선이고 중견 정치인이고 또 나름대로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에서 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발언을 할까? 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총기가 흐려졌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로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그 지역민들에게 못 해주더라도 심리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해서 어쨌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하는지 굉장히 안타깝죠. 그 의문만 있고 해답은 못 찾으죠. 해답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은 왜냐하면 다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답을 찾으셨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박원석 의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 하는 느낌. 뭐 꼭 궤를 같이 한다기보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가 간들 뭐 할 수가 있겠어요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지 대통령 따라하기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책임 공당인 여당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라도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죠. 굳이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잘못된 발언이라고는 평가하십니까? 적절하지는 않았죠. 네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이제 대통령 본인의 그 워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와 관련해서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4일 만에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뭐 잘못된 게 없다는 취지로 당당한 자세였죠. 제가 원인을 분석하자면 이게 두 분 다 김영환 지사는 국회의원 4선했죠. 과기부 장관도 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5선에 당대표 2번에 뭐 경남도지사도 하고 뭐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소위 거물 정치인 내지는 노회한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하면서 긴장감이 떨어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긴장감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가 뭐랄까요? 일종의 부가적인 공직을 맡고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보너스 있어요. 트랙. 그래서 긴장감들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같으면 저런 실수를 말실수를 안 할 텐데 말실수도 하고 또 실수했으면 바로 사과를 했으면 비판을 덜 받았을 텐데 며칠 동안 버티고 이게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자리 정도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대구시장 충북지사면은 광역단체장인데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우리 이제 박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인식이 이제 궤를 같이 하는데 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명감이거든요. 이분들 경찰관 아닙니다. 소방관 아닙니다. 근데
밑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왜 일사불란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치밀하게 잘 준비하는 팀을 보면요. 리더가 높은 사명감으로 불탑니다. 근데 리더가 열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온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대통령이 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오는 순간 대한민국 수십만 수백만 공무원이 긴장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상청에서 예측을 했어요. 네. 올해 기습적인 폭우가 게릴라성으로 집중해서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명감이 있고 공적 마인드가 충실한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지역에 펑크날 곳이 어디 있는지 이걸 봤었겠죠. 그럼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에 있는 분이 이런 높은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대비하는데 어디 펑크날 곳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충북지사라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지사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이 폭우 피해를 키운 책임이 지난 정부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호 해체 정책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4대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진영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다가 이게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야당에서는 4대강 자체 또는 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4대강을 정비함으로써 적어도 본류와 관련해서는 물그릇을 깊이 팠기 때문에 본류 자체는 상당히 안정성을 찾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류는 했는데 지류 지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번에 그 오송 같은 경우도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제방뚝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피해를 지금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대강과 관련해서 집권당이 지금 4대강 얘기를 다시 꺼내는데 원래 지류 지천을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 쟁점을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어찌됐든 지금 정부도 지류 지천을 정비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야당도 지류 지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 의한 이런 위기는 계속 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적어도 지류 지천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일점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4대강 그 본류는 홍수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지류지천에서 홍수가 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준설의 방식이 강바다 가운데를 사다리꼴로 판 준설 방식이어서 그건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방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4대강 본류 사업은 원래 홍수 예방하고 관련이 없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 해체라는 거는 고인물로 만들어 놓고 있던 보를 해체시킨 건데 그게 도대체 이번 그 수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네. 공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불법 비리가 많았다. 네네. 저는 뭐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불법 비리가 있었으면은 그건 밝히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이번 수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 지금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지난 정권 책임론으로 이 문제를 돌리면서 면피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정권을 다시 반납을 하세요, 지난 정부한테. 그리고 나서 야당하면서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수해 상황이라면은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났고 작년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이런 문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왜 지난 정부 책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네. 눈앞의 요인은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본류는 한 번도 그 범람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젊으셔서 그런가 봐. 옛날에 그 한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넘쳐가지고 그 한강변에 살던 사람을 알아요. 자기네 집 아파트에 2층까지 물이 솟구치고 한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젊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다음에 83년도입니다. 지류 지천과 관련 그 옛날 저기 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같은 세대에 졸업했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 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직 안 얘기 끝났는데. 다 하셨잖아요. 오늘 바로 시간
많으니까 좀 참으세요 이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지류 또 두 지천과 번째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방과 관련해서 제방이 무너졌잖아요. 네, 임시 그것도 제방.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류 지천을 진작에 정비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2년째 들어가는데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뜩치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지난 정부를 비난했었거든요. 네.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 저는 차단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적어도 대안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합의점이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 아까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부분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안 하시면 작년 5월 9일 날 아니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네. 이 정부가 1년이 지났으면요. 네. 전 정부 탓하면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 여름에 폭우, 폭염, 그다음에 산불 이거 다 예측됐던 거예요. 네. 1년 반이 지나면서도 이거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내 탓이요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있나요? 예. 아,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이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예. 네, 아주 짧게. 제 기억에 의하면 사실은 4대강 본류 사업 이후에 지류지천 사업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때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4대강 사업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네. 했던 것이죠. 네, 사실은 맞아요. 오랜 그 기간 누적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